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사 스토리텔러라는 타이틀로 요즘 밀고 있는데 드디어 오늘부터 새로운 국가의 새로운 역사로 들어갑니다. 어디로 들어가냐면 바로 러시아사. 러시아는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친 국가죠, 솔직히요. 미소 냉전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일단은 6.25 동란의 직접적인 뭐랄까 당사자였지 않습니까? 참전을 안 했어도 북한 정권을 탄생시킨 구소련, 그리고 또 구한말 고종 임금께서 러시아 대사관으로 피하는 일까지 있었던 아관 파천 등등등. 러일 전쟁, 러일 전쟁 직후에 임자 없는 땅이라고 억지로 우기면 정말 곤란해. 정광태 씨의 독도는 우리 땅 노래죠. 자, 러시아사가 우리나라 근현대사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치는데, 러시아사를 의외로 잘 이렇게 포괄적으로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러시아사를 준비를 했습니다. 러시아. 엄청나게 긴 역사죠. 근데 안타깝게도 뭐냐면 참 우리나라가 이건 인정을 해줘야 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세세한 역사 기록이 있는 나라가 지구상에 얼마 없어요. 조선왕조실록 봐봐요. 플러스 그 당시에 그 조선왕조의 비서실장, 대통령 비서실장인 도승지가 있었던 비서실의 기록이었던 승정원 일기라고 있거든요. 그거 보면 몇 월 며칠 몇 시에 왕이 어떤 기침을 했다. 이것까지 다 기록돼 있다니까요. 조선 왕조 472년 500년 동안 이런 나라 없어요. 러시아 같은 경우에도 역사 기록이 별로 없어요. 심지어 우리나라의 조선 중반까지, 조선 중기까지만 하더라도 기록이 별로 없어가지고 추측을 하는 역사거든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러시아 역사책을 시중에서 사서 보시면은 앞부분은 되게 지루할 거예요. 왜냐하면 쓰는 사람에 따라 가지고 이럴 것이다, 카더라, 아마도 이렇게 해서 대충 퉁쳐서 넘어가는 부분이 우리로 치면 한 조선 초기까지는 다 그래요. 기록이 없어요. 자, 그래서 제가 중점적으로 러시아사에서 여러분과 함께 할 부분은 어디냐면은 로마노프 왕조라고 해서 러시아의 마지막 왕조거든요. 로마노프가 왕성이에요, 성. 조선은 전주 이시지 않습니까? 로마노프 왕조는 성이 로마노프예요. 미하일 로마노프 머시기. 그래서 로마노프인데, 자, 로마노프 왕조 한 300년 지속됐죠. 그리고 로마노프 왕조가 무너지면서 소비에트 연방, 우리가 알고 있는 소련이 탄생했는데 그 기간 여러분과 함께를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제정 러시아가 무너지고, 제정 러시아라는 것은 재정 상태가 좋은 러시아가 아니라 황제가 다스리는 정치 시스템을 제정이라고 하죠. 제정 러시아. 황제가 다스리는 러시아, 즉 로마노프 왕조가 어떻게 와르르 무너지고 지금부터는 노동자의 세상이다. 나 레닌을 따르라, 스탈린을 따르라 라는 소련이 등장을 했는지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맨 처음 타임머신을 타고 어디 가냐면 Bonjour, my name is Napoleon. 나폴레옹, 그 키 작은 아저씨, 네잎클로바까지 와야 되는데 나폴레옹이 왜 등장하냐? 나폴레옹은 아시다시피 전 유럽 대륙을 다 박살을 내버리신 그런 양반이에요. 스페인 다 박살났죠. 포르투갈 다 박살났죠. 그래가지고 제가 그 남미 편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나폴레옹이 스페인과 포르투갈을 완전 박살내버렸기 때문에 그 당시에 남미에 있었던 그 스페인 식민지들 일제히 독립을 했잖아요. 우와! 우리 본국 스페인이 사라졌어! 독립할까? 이런 식으로. 다 말을 잘 들었어요. 유럽 전 대륙에 있던 국가들. 나폴레옹이라고 하면 은메기주거인데 한 국가가 말을 안 듣네. 프리미어리그 영국과 프랑스는 화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뭐라고 할까, 이 우리나라와 일본 관계라고나 할까? 물론 친할 때도 있지만 평생 라이벌이에요, 영국과 프랑스는. 근데 프랑스의 나폴레옹이 아무리 대륙을 통일했다고 하더라도 영국이 말 들을까요? 안 들어요. 그래서 나폴레옹한테 자꾸 덤벼요.
그러다 보니까 나폴레옹이 뭐 하냐면 야, 저 영국 한번 have some yacht 드세요 하면서 뭘 하냐. 1806년도에 대륙 봉쇄령을 내려버려요. 나폴레옹이. 그래서 대륙 국가들 뭐 프로이센, 오스트리아 뭐 등등등등등등 영국과 거래하지 마십시오. 대륙 봉쇄를 해버려요. 어이 그 배 어디가? 영국이랑 무역하러 가는데요. 저놈 잡아. 너 대륙 봉쇄령 내린 거 몰라? 아유 우리도 먹고 살아야죠. 안 돼. 영국 지금 들어가는 거 물자 다 막아. 영국 고사 작전에 들어갑니다. 1806년 나폴레옹에 의한 영국 대륙 봉쇄령. 다 따랐어요. 뭐 나폴레옹이 무시무시하니까 무역하지 말자고 뭐 어떻게 사는 방법이 있겠지. 하지만 그 당시 유럽에서 가장 못 살았던 농업국가 한 나라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무역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밀 이런 거 갖다 뭐 수출을 해야 되는데 감자 등등등. 그 나라가 바로 러시아였습니다. 러시아가 나폴레옹의 대륙 봉쇄령을 어겨요. 왜 어기냐? 방금 말씀드린 같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러시아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약간 유럽에서도 변방 중에서도 저 변방 국가였거든요. 당시 이제 뭐 갓 영국에서 시작한 그 산업혁명 같은 경우에도 다 유럽 대륙으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상태였는데도 불구하고 러시아까지는 안 갔어요. 산업혁명이. 그래서 아직까지 농사 위주로 벌어먹고 살고 있던 나라였는데 봉쇄를 해버리니까 가장 큰 시장 중에 하나였던 영국이 이거 우리 어떻게 먹고 살란 말이야. 아무리 나폴레옹이 무서워도 말이야. 일단은 좀 팔다가 우리 죽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대륙 봉쇄령을 뚫고 영국에 수출을 하기 시작했네. 농작물을요. 나폴레옹이 그걸 보고 어유 불쌍한 우리 러시아 북극곰들 배고팠디. 그래 너희들은 그냥 무역해 팔어. 응? 위위 이랬을까요? 아니요. 저 뭐야. 저 북극곰들 가만 안 놔두겠어. 해서 뻔때를 보여주겠다. 침공을 해요. 러시아 정도는 한 주먹거리도 안 된다고 나폴레옹이 생각을 했어요. 야, 저 가서 좀 박살내자. 내가 이번에 친히 가가지고 나폴레옹이 내가 모스크바를 그냥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릴 거야. 해서 러시아 침공을 감행을 합니다. 1812년 그 이름도 유명한 나폴레옹의 러시아 원정인데 나폴레옹 러시아 원정도 뭐 들어보신 분 계실 거예요. 거기서 뭐 다 박살나가지고 추위 때문에 다 얼어 죽어서 돌아왔다. 맞긴 맞는데 조금만 자세히 말씀드리면은 1812년 나폴레옹이 프랑스군을 이끌고 러시아로 침공을 해요. 근데 프랑스 군만 데려간 것이 아니라 뭐 오스트리아군 뭐 다국적군을 데려간 거야. 자기네 군대만 해도 좀 모자라니까 한 60만 명을 데려갔어요. 약간 섞인 다국적군이에요, 여러분. 프랑스군, 오스트리아군, 뭐 프로이센 등등등등등등등 가요. 가는 길에도 이제 고난의 행군이었어요. 갑자기 폭우가 와가지고 막 익사를 하고 물에 빠져 죽고 다 진흙탕 아닙니까? 묵적 해가지고 모스크바까지 들어가요. 모스크바 들어가가지고 그 당시 이제 알렉산드르 1세가 러시아의 황제였는데 페테르부르크라는 도시가 있어요. 자, 여러분 지도 한번 펼쳐보세요. 이것도 지리를 좀 아셔야 되기 때문에 러시아 서쪽 끝 한번 봅시다. 러시아 대륙. 보면 지금 모스크바 보이죠? 모스크바 보인 다음에 모스크바 북쪽 보면은 지금 상트페테르부르크라는 도시가 있을 거예요. 보이죠? 바닷가에. 그 상트페테르부르크라는 도시가 페테르부르크라고 불렸다가 나중에 소련 정권에서는 레닌그라드로 불렸다가 지금은 다시 상트페테르부르크가 된 이름도 참 많이 바뀌어 도시가 똑같은 도시가 하여간 그 도시가 있어요. 그 도시도 한때 러시아의 수도였어요. 자, 나폴레옹 군들이 이제 몰려 들어와요. 비가 오고 뭐 빠져 죽고 해도 60만 대군이 지금 가자 모스크바로 침공을 해오니까 일단 러시아 황제 알렉산드르 1세는 피신하자. 그래서 페테르부르크로 들어가가지고 결사항전을 선포합니다. 죽으면 죽었지 그냥 항복 안 한다. 들어가요. 그래서 모스크바에 그냥 들어와요. 나폴레옹이. 어이구 생각보다 이거 물이네. 해가지고 들어온 다음에 뭘 하냐면 약탈 금지를 해요. 자기 그 프랑스 군들에게. 우리는 알렉산드르 대왕 같은 정복자다. 그러니까 자비를 베풀어야 된다 하면서
모스크바 시내에 있었던 무슨 뭐 연극, 오페라, 뮤지컬 그대로 다 하십시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자비의 정복자이기 때문에 손 안 댑니다. 그리고 정교, 이 러시아 정교 교회에 들어가서 저기요 신부님 일로 와봐요. 아 어디가 신부님 걱정하지 마. 원래대로 다 예배 미사 드리시고 우리는 터치 안 할 테니까 그냥 원래대로 일상 그대로 유지하십시오. 우린 노타치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모스크바 시내에 엄청나게 대형 화재들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불이야! 불이야! 파이어스키! 파이어스키! 이게 증거는 없지만 그 당시에 페테르부르크로 들어가서 피난을 가서 결사항전을 외치고 있던 러시아 황제 측에서 일부러 불을 지른 것이다 라는 설이 가장 유력해요. 불을 질러요. 그러니까 한 군데가 아니라 동시에 불타기 오르기 시작해요. 와, 나폴레옹도 당황한 거예요. 이거 뭐야? 이 뭐지? 이 뭐야? 왜 도시 전체에서 막 갑자기 불이 왜 나? 저도 모르겠는데요. 그래가지고 뭐냐면은 프랑스군도 60만 대군이기 때문에 먹고 살아야 될 거지 않습니까? 갑자기 뭐 식량 창고도 불타니까 야 바게트 갖고 온 거 있냐? 바게트 다 떨어졌는데. 먹을 거 없어? 불탔는데. 어떡하냐? 아유 어쩔 수 없다. 약탈이다. 그때부터 군기가 무너져요. 아니 먹을 걸 먹어야죠. 그래서 프랑스 60만 대군이 다국적군이에요. 먹을 게 없으니까 나폴레옹의 명령을 거부하고 슬슬 약탈을 하기 시작해요. 먹을 게 없으니까. 아니 당신 대장 나폴레옹이 우리 약탈 안 한다 했는데 이거 왜 뺏어가 난 스키. 우리도 먹을 거 없다 위위 하면서 막 약탈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군기가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 이제 나폴레옹이 아유 이거 안 되겠다 계속 얘기한 거예요. 그 러시아 황제한테 나폴레옹은 빨리 항복하라. 빨리 항복하라. 항복 안 한다. 항복 안 한다 스키. 상황이 일단 이렇게 복잡하게 돌아가니까 일단 철군하자라고 철군 명령을 내리는데 철군 과정에서 왕창 무너지는 거예요. 나폴레옹의 프랑스 다국적군이. 뭐냐? 철군을 하고 있는데 치러온 것보다 엄청나게 더 행군량이 많아진 거예요. 야, 왜 마차가 수가 더 많아지고 뭐 더 많이 가져가냐? 이게 다국적군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군대들, 오스트리아에서 끌려온 애들 같은 경우엔 이왕 여기까지 온 거 미치는 장사 할 수는 없으니까 마구마구 약탈을 해가지고 뭐 귀금속 등등등. 야 이거 고향 가서 우리 팔아먹어야 되겠다. 야 우리도 뭐 남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약탈한 걸 다 바리바리 싸가지고 마차 위에 실어가지고 엄청나게 더 길어진 후퇴 행군 행렬이 생긴 거죠. 그러면 이 후퇴의 속도가 빠르겠습니까? 안 빠르죠. 천천히 미적미적. 야 앞에 저기 뭐야 안 가. 빨리 가자고. 야 뒤에서 밀지 마. 우리도 천천히 가. 짐이 많으니까 못 가지. 그때 겨울이 닥친 거죠. 원래 스케줄대로 빠져나가지 못한 거예요. 2차 대전 편 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히틀러가 모스크바 침공 전에 몰락한 이유도 동장군, 러시아는 동장군이 지켜준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모스크바는 2번에 걸쳐가지고 실패를 해요. 외세 세력이 침공하는 거. 첫 번째 나폴레옹이 실패하고 두 번째 히틀러가 실패를 하는데 둘 다 왜 실패하냐? 무기가 없어가지고? 아니요. 모스크바 주변에 엄청난 추위 때문에 다 얼어 죽어요. 자기도 몰랐죠. 나폴레옹도 이렇게 추울지. 추워봤자 뭐 프랑스 북부의 지역의 추위 정도의 마이너스 한 5도 더 되겠지. 웬걸? 그러니까 먹을 것도 없지 않습니까? 이 추운 그 벌판에 뭐가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싫고 가든 말 잡아먹고 이런 그 기록이 남아있거든요. 프랑스 병사들이 다 잡아먹은 말 다리 하나, 꽁꽁한 말 다리 하나 놓고 서로 막 치고받고 죽이고 뜯어먹었다라는 얘기도 있고 군기 개판이었어요. 그래서 추운 이 후퇴 행렬에서 아유 나 죽는다 추워 꼴까닥 추워 꼴까닥 전우들이 쓰러지면 아니 일반적인 그 전우들이라면 그거까지 데려가야 될 거 아니에요. 얼어붙은 죽은 동료를 의자 삼아가지고 거기 앉아가지고 모닥불 쐬면서 밥을 먹었다라는 기록도 있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프랑스 군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다국적군이다 보니까 뭐 군기에 기억자도 없는 거예요. 어떤 또 기록까지 있냐면
프랑스군이 이제 몸을 녹이려고 어떤 건물 안에 들어갔어요. 목조 건물에. 근데 불을 잘못 지펴가지고 불이 났네, 건물에. 다 갇힌 거예요, 그 안에 프랑스 병사들이. 살려줘! 살려줘! 와, 불 아 뜨거! 살려줘! 그러면 제정신 박힌 전우라고 하면 불 꺼가지고 꺼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같은 동료 군사들인데 가만 놔둬요. 가만 놔두면서 불타는 안에는 전우들이 죽고 있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따뜻하다 위위. 전우의 비명소리를 들으면서 불타는 오두막에서 손쬐서 그걸 언손을 녹였다고 해요. 프랑스군이. 이런 프랑스군 나폴레옹 제대로 됐을까요? 아니요. 이 러시아 원정 실패한 다음에 나폴레옹은 몰락을 해요. The end.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섬으로 끌려가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유럽 대륙에서 이제 소문이 어떻게 나냐. 유럽 대륙을 전부 박살내버리고 통일시킨 나폴레옹을 이긴 나라가 어디? 러시아? 우와! 러시아 다시 봐야 되겠네? 그때 인식이 이랬어요. 나폴레옹을 꺾은 국가 러시아. 맞잖아요, 그건요. 러시아를 달리 보기 시작한 거예요, 유럽 대륙이. 와, 우리가 만만히 볼 상대가 아니구나. 그때부터 러시아의 위상이 달라지면서 뭘 하냐? 마침 유럽 대륙에서 시작했던 산업혁명까지 받아들여가지고 급속도로 공업화, 산업화를 실시를 해요. 그러면 유럽 대륙에서 달라진 명분, 지위, 게다가 급격한 산업화, 공업화, 그 말은 뭐냐면 무기 생산도 해내겠다 이 말이죠. 갑자기 대제국이 돼버려요. 러시아가. 쑥쑥쑥쑥쑥쑥 커요. 국력이 강해지면 어떻게 해야 되겠나요? 안녕하세요. 국력이 너무 강해진 러시아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겸손하게 살겠습니다. 겸손? 아니요. 모든 국가들은 힘이 세지면은 그 힘을 과시하려고 해요. 그래서 뭘 하냐? 러시아는요, 땅덩어리만 넓지 바다가 없어요. 자, 다시 한번 러시아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러시아 지도를 보면 우리가 가끔씩 코로나 이전에는 대게 먹으러 가던 블라디보스톡, 시베리아 끝, 연해주라고 하죠. 거기도 바다고 저기 발트해 그쪽도 바다이기도 한데 땅덩어리에 비해서는 바다가 너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블라디보스토크 같은 태평양 지역은 나중에 이제 전략적 지역이 되지만 그 당시 요 때만 하더라도 바다 그러면 그냥 발트해에 겨우겨우 빠져나가야지 바다가 나오는 상황이었거든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래서 러시아는 무조건 뭘 해야 되냐. 지중해를 통해서 대서양으로 나가야 돼요. 자, 다시 한번 지도 보실까요? 흑해 보이죠? 머리에 뿌리는 흑채 말고 흑해, 블랙시. 내륙 안에 있는 바다잖아요. 동그랗게. 그 보이죠? 흑해. 흑해를 따라가지고 좀 얇은 그 바닷길을 통하면은 어디 나오냐면 지중해로 뽁 빠져버리죠. 그 지중해로 나가야지 숨통 좀 트이고 쭉 서쪽으로 가서 이제 뽁 지중해를 통과해서 대서양으로 나가는 그런 코스를 통해야지 러시아는 대서양으로 나갈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 흑해를 누가 장악하냐 이거예요. 흑해. 당시 흑해는 자꾸 이게 식해가 생각이 나는데 이 흑해는 그 바로 밑에 있던 오스만 투르크 나중에 터키가 되는 오스만 투르크가 실질적으로 장악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게 마음에 안 들었지. 러시아는 야 우리가 이제 좀 힘 좀 커졌는데 이 흑해를 우리가 후루룩 짭짭 드신 다음에 우리 마음 놓고 우리 지중해 통해 가지고 대서양전 나가보는 게 어떻겠나 스키. 좋다 스키. 해가지고 흑해를 후루룩 짭짭 먹기로 결정을 합니다. 러시아가. 이제 힘이 있거든. 그래서 여러분 흑해 위쪽 보면은 약간 방울같이 톡 튀어나온 반도 아닌 반도 같은 반도 보이죠? 흑해 위쪽에 볼록 튀어나온 거 딸랑딸랑 종같이 생긴 거 그게 크림 반도예요. 그렇죠. 지금부터 우리가 크림 전쟁 얘기할 거거든요. 크림 전쟁. 크림 전쟁을 이렇게 쉽게 설명하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크림 전쟁은 복잡해요. 명분이. 무슨 베들레헴이 아니라 베들레헴에 있는 무슨 예수님에 관련된 교회를 관할을 누가 하냐 복잡한 얘기가 있는데 쓸데없는 명분이고 크림 전쟁을 러시아가 일으킨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뭐냐? 우리 흑해 통해가지고 지중해 찍고 이제 대서양 나가겠다. 우리도 대국이니까, 제국이니까 이거고, 그걸 보고 있던 프랑스는 웃기고 있네. 우리가 그렇게 만만하게 너희들 나가게 해줄 것 같이 보이냐? 막은 게 크림 전쟁이에요. 우리 지중해로 나갈래! 나오지 마 임마! 나갈래! 는 러시아고, 나오지 마! 영국과 프랑스. 꽝! 흑해 주변에서 터진 것이 1853년의 크림 전쟁입니다. 왜 크림 전쟁이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베스킨 라빈스 31이 아니라 흑해 가운데 위에 있는 그 크림 반도가 그 당시 러시아의 함대 기지였어요. 당연히 거기를 중심으로 전쟁이 일어났겠죠. 그래서 크림 전쟁인데, 이때 등장한 것이 누구냐면 우리 병사들이 저렇게 아파 죽는 걸 우리가 막을 수가 없어요. 내가 가서 도와줄 거예요. 바로 나이팅게일이 등장한 것이 크림 전쟁이죠. 영국 간호사예요. 영국 간호사. 영국 간호사였는데 크림 전쟁에서 영국 병사들이 뭐 이렇게 쓰러져 죽는 걸 보고 가서 도와주자 해서 나온 것이 이제 나이팅게일의 간호사 부대였다. 하여간 결과는 뭐냐? 아니, 이쪽은 러시아 혼자고 저쪽은 영국과 프랑스인데 2대1인데 누가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러시아가 폭망을 해요. 져요. 크림 전쟁. 그때부터 러시아의 몰락은 시작됩니다. 언제까지 몰락하냐? 망할 때까지. 1853년 이제 크림 전쟁에서 러시아가 패망한 이후부터는 그냥 내리막길이에요. 뿌쭈쭈쭈쭈쭈쭈쭈쭈 계속 내리막길 치다가 나중에 소련 혁명 일어나는 거예요. 황제가 이끄는 러시아 우리 못 참겠다. 자,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이 크림 전쟁 이후에 어떻게 로마노프 왕조, 지금 현재 러시아의 왕조요. 로마노프가 성씨라고 말씀드렸죠. 로마노프 왕조가 어떻게 무너지고 어떻게 소련, 소비에트 연방, 인류 역사상 최초의 사회주의 정권이 들었으나 말씀드릴게요. 크림 전쟁 끝난 다음부터 러시아는 정말 먹고 살기가 힘들어져요. 완전 박살이 나버렸거든요. 근데 구조가 어떻게 돼 있냐면 산업혁명을 도입을 했기 때문에 나름 공업화가 돼 있는 상태였어요. 공장도 돌리고, 야! 빨리 제품 만들란 말이야! 나는 자본가야! 자본가들은 엄청나게 불안한 자본으로 공장 20개, 30개, 100개씩 혼자 돌리고 완전 문어발 재벌이 돼 있고, 그 밑에 있던 농민들은 정말 뭐라고 할까, 노예에 가까운 노동자로 전락을 해버린 빈부격차가 진짜 극과 극인 상태가 돼 있는 상태였어요. 야, 이게 자본가들, 이제 우리가 말하는 부르주아들 같은 경우에 정말 피도 눈물도 없었던 것이 뭐냐면 노동자들이 죽던 말던 내 돈만 벌면 된다 이거다. 그거였어요. 그 당시 러시아 분위기가. 유럽 최악의 노동 환경이었는데 어떤 수준이었냐면 일단은 최저임금? 그런 거 없어요. 노동시간 제한? 없어요. 24시간 일 안 하면 일해야 돼요. 너 지각했어? 이건 있는 기록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너 지각했어요. 너 톨스토이. 너 그러면 월급 3분의 1 깎아. 한 번 지각했다고 월급의 3분의 1을 깎아버리고 굶어 죽으란 얘기죠. 그리고 여자 근로자들 응애 출산했죠. 그 다음 날부터 바로 나와야 돼요. 공장에요. 안 나오면 바로 해고. 유럽 최악의 노동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에 지식인들과 노동자, 농민들 일부들이 야, 우리 이렇게 굶어 죽을 수는 없는 거 아니야? 안 그래? 맞아. 왜?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우리가 굶어 죽어야 돼? 우리 아들, 딸이 왜 굶어 죽어야 돼? 우리 부인이 왜 출산 그 다음 날에 공장에 나가서 출근했다가 이 산후 조리를 못해서 굶어 죽어야 되냐? 이 말이야. 안 돼. 이걸 우리가 뒤집어 엎어야 돼. 해답이 없을까? 해답을 찾자. 해답을 찾는 과정에서 이 노동자 농민들이 뭘 찾았냐면 마침 독일에서 탄생했던 마르크스주의에서 답을 찾은 거예요. 마르크스주의는 뭐 굉장히 복잡한 얘기인데 간단하게 말해서 이거거든요. 자본주의 경제를 노동자 혁명으로 뒤집어 엎은 후에 사회주의 정권을 만들자가 마르크스주의예요. 물론 지금이야 다 이제 실패를 했다는 건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알았죠. 동구권 다 망하고 소련 망하고 북한 저 지금 뻘짓하는 거 보고 있으면은 일단 북한은요 사회주의 정권인 적도 없고 공산주의를 한 적도 없어요. 북한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원래 국호잖아요. 한 번도 민주주의 한 적도 없고 공화국인 적도 없어요. 북한은. 왜냐? 이거는 그 사회주의 그 학자들도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어떻게 3대 세습이 가능하냐 이게 궁금한 건데 왜냐하면 북한은 한 번도 민주주의를 경험한 적이 없는 나라예요. 봐봐요. 조선 대한제국 망했죠. 황제가 다르스 고종. 그리고 바로 이제 일제강점기가 들어간 거예요. 일본 일왕을 모셨던 일제강점기. 끝나자마자 6.25 터지죠. 그리고 김일성이 등장해요. 김일성이 갑자기 주체사상 범하면서 그 나라의 1인 신격화된 독재가 시작되죠. 그러니까 한 번도 북한 지역에 있었던 우리 민족들은 민주주의 공화국이라는 걸 경험을 못한 그런 안타까운 분들입니다. 하여간 나중에 북한사에 대해서도 할 얘기가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릴 건데 다시 돌아와가지고 지금이야 실패한 그런 사상이라고 현실성이 없는 사상이라고 우리 말들을 하지만 당시 마르크스가 칼 마르크스란 사람이 마르크스주의, 자본론이라는 그런 이론을 만들어냈을 때는 당시 지식인들에게는 정말 이거다. 이게 해답이야. 우와! 이런 게 있었구나.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딱 이 책대로만 되면, 이론대로만 되면 파라다이스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 모든 지식인들은 다 마르크스주의에 푹 빠져버린 거예요. 뭐 베트남의 호찌민도 그렇고 고국 베트남의 프랑스 식민지하에 고통받는 자기 동포들, 베트남 노동자들을 해방시킬 수 있다고 하니까 그 이론이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그 당시 해방 직후에도 마찬가지고 러시아의 지식인들, 노동자들, 농민들 그 해답을 마르크스주의에서 찾았어요. 특히 서유럽에서 유학 가서 공부하던 지식인들, 러시아 지식인들이 딱 보니까 마르크스주의를 보니까 이게 답이거든. 야, 우리 고국에서 지금 고통받는 우리 동포들 해방할 수 있는 방법이 이 책에 있는 것 같아. 나도 좀 빌려줘봐. 1페이지, 2페이지. 그래, 이게 답이야. 돌아가자. 우리가 지금 이 한가하게 서유럽에서 공부나 하고 있을 때가 아니야. 돌아가서 우리 이웃 형제들을 우리가 살리자. 가자. 돌아가요. 돌아가서 서유럽에서 이제 그 마르크스주의 책을 들고 귀국한 지식인들이 브나로드 운동이라는 걸 시작을 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운동이기 때문에 기억하세요. 브나로드 운동인데 브나로드가 러시아 말로 인민 속으로 라는 뜻이에요. 인민 속으로 들어가자 운동. 그러니까 이거예요. 우리가 한가하게 지금 서유럽에서 바게트나 먹으면서 도서관에서 책이나 읽을 수는 없어. 행동하지 않는 지식인들은 지식인이 아니야. 우리 인민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그들을 잘 살게 만들자. 동해나 동무. 그래, 가자. 러시아로 돌아가자. 인민 속으로 브나로드 운동을 하는데 당시 황제가 누구였냐면요. 알렉산드르 2세라는 황제였어요. 알렉산드르 2세라는 황제였는데 딱 보고를 받은 거예요. 배야, 뭐냐 스키. 지금 서유럽에서 이상한 사상에 물든 젊은이들이 지금 우리나라를 귀국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스키. 그래? 어떤 사상이냐? 뭐 이러 2차 3차 3차 4차 4 뭐 이런 사상이라고 합니다. 왜? 그거는 반란을 일으킨다는 뜻 아니야?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다 잡아! 그리고 지금 서유럽에서 유학하고 있는 러시아 유학생들 다 귀국시켜! 실제로 귀국시켜요. 1873년 서유럽에서 유학하고 있던 러시아 유학생들 즉시 다 귀국하라는 귀국 명령을 내립니다. 네. 일단 다 귀국을 해요. 귀국을 한 다음에 서유럽에서 들어온 유학생들과 이미 들어와서 마르크스주의를 퍼뜨리고 있던 서유럽 출신 유학생들 싸그리 다 잡아가지고 체포해서 다 조사해요. 너 마르크스주의 믿지 너? 그렇다. 그래서 어쩌라고? 때리지 마. 1년 사이에 무려 4,000명을 체포해요. 그 지식인들 4,000명을 체포해가지고 1876년까지 한 3년 동안이죠. 200여 명 이상을 유죄 판결을 내서 다 구속을 시켜버려요. 결국 이 브나로드 운동은 실패합니다.
실패를 하지만 이게 러시아 혁명의 시작이었어요. 왜냐? 지식인들이 탄압을 받은 거잖아요. 알렉산드르 2세 어쨌든 황제한테. 뭐? 이 황제 안 되겠네? 아니 지금 핍박받는 우리 러시아 노동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유학까지 그만두고 와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데 뭐? 우리를 체포해서 구속을 시켜? 안 되겠다. 황제를 뒤집어 엎자라는 생각이 그때 처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브나로드 운동은 실패했지만 이 러시아 혁명사를 봤을 때는 이 실패가 러시아 혁명의 시작으로 봐요. 황제 뒤집어 엎고 쫓아내자. 이런 식으로. 브나로드 운동에 실패를 한 그 러시아 지식인들, 그러니까 노동운동자로 부르게 노동운동가들로이죠. 노동운동가들이 이제 뭘 생각하냐면 말로 안 돼서 안 되겠다. 야. 무력으로 저항하자. 무력 투쟁을 결심을 하는데 모토가 딱 정해졌어요. 안 되겠다. 모든 토지를 농민들에게 평등하게 분배해서 누구나 다 똑같이 잘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그건 현실적으로 이제 불가능하다는 게 판명이 됐어요. 지금 현재 2021년도에는. 하지만 당시에서는 처음 나온 이론이잖아요. 현실화되면 유토피아예요. 시도하려고 했어요, 이 사람들은. 자, 그래서 뭐 하냐? 노동운동가들이 뭐 하냐? 무력투쟁을 이제 선포한 다음에 막 암살하고 테러를 가하기 시작을 해요. 당시 이제 수도가 이제 페테르부르크였는데, 그 상트페테르부르크요. 페테르부르크 시장을 탕탕탕탕 저격하고 헌병대장, 러시아 헌병대장을 탕탕탕탕 암살을 해요. 와우. 결국에는 뭘 하냐면 이 노동운동가들이요. 황제에게 사형 판결을 내려요. 자기들이 마음대로. 1879년 2월 급진 노동운동가들이요. 당시 황제였던 알렉산드르 2세한테 인민의 이름으로 너를 사형시킨다 라고 사형 판결을 내려버려요. 와우. 아니 뭐 그렇다고 진짜 판사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이 모든 악의 근원은 황제다. 저 황제 죽여야 된다. 해서 인민의 이름으로 노동자의 이름으로 황제에게 사형 판결을 내린다 라고 1879년 2월 사형 판결을 내려요. 이 노동운동가들이. 그래서 진짜 황제 암살에 나서요. 황제 암살. 어떻게 하냐면 황제가 지나가는 철길 다 파악한 다음에 철도에 지뢰 설치한 다음에 뻥 터뜨리고 또 황제가 어느 식당 가서 뭐 설렁탕집이든지 곰탕집에 가서 뭐 먹는다. 그러면 폭탄 설치해서 뻥 터뜨려요. 근데 야, 이 알렉산드르 2세 명 질겨요 진짜. 6번의 폭탄 테러를 다 살아남아요. 야, 절묘하게 비껴가. 펑! 터지기 한 1분 후에 도착하고 펑! 터지기 1분 전에 떠나고 이런 식으로. 아직까지는 뭐 신이 황제 편이었나 본데 이 암살을 하려는 노동운동가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점점 초조해지기 시작해요. 왜냐? 6번이나 지금 폭탄을 터뜨렸는데 황제가 살아있잖아 지금요. 이거 왜 안 되지? 진짜 황제는 신인가? 와, 폭탄을 피해가네? 그리고 폭탄도 이게 뭐 푼돈 10,000원, 20,000원도 아니라 10,000원, 20,000원이 싸다고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비밀 자금을 모아가지고 폭탄 산 걸 건데 이거 다 썼잖아 지금요. 돈도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조직력이 슬슬 와해되기 시작해요. 적극적으로 참여 안 한 사람들이 야 이거 6번 터트려도 안 죽는 황제인데 야 이거 우리 나중에 다 잡혀서 우리 죽는 거 아니냐? 나 안 할래. 미안하지만 나 먼저 간다. 야 이 배신자야 너 가면 안 돼. 안 돼. 나 처자식이 있어가지고 나 간대. 조직력이 와해되기 시작해요. 총체적 난국. 요 상황을 당국이 다 파악하고 있었어요. 러시아 당국이. 황제 측에서. 야 저것들 뭐 노동운동가? 마르크스주의자들? 지금 조직력이 와해되고 폭탄 살 돈도 없다고 하는데 다 잡아들여!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검거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몇몇 정말 지도부만 남게 되거든요. 노동운동가들이. 그래서 뭘 하냐면 마지막 저항을 한번 하자 결심을 합니다. 1880년 3월 1일 짜르가 그러니까 러시아 황제를 짜르라고 부르는데 이 짜르가 무슨 뭐 짜르짜리 짜버려가 아니라
러시아 황제 로마노프 왕조의 황제들은 자기들이 로마 황제의 후계자라고 주장을 했어요. 로마 황제. 그러니까 이 황제들을 다 시저라고 불렀잖아요. 로마 시대 때는 시저, 카이사르 시저 이름 따가지고. 이 시저의 러시아 발음이 짜르였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나는 러시아 황제이지만 로마의 혈통을 이어받는 정통 로마의 계승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어쨌든 이 짜르가 알렉산드르 2세가 1880년 3월 1일 육군 학교 열병식에 참석한다는 첩보를 들어요. 너 들었어? 3월 1일 날 짜르가 육군 학교 열병식에 온다고 해. 열병식에 들렀다가 궁으로 돌아간다는 첩보를 들었어. 이때 진짜 숨통을 끌어놓자. 노동자를 위해서! 노동자를 위해서! 그런데 아하, 거사 이틀 전에 총책임자가 체포가 돼버려요. 놔라 이거 놔! 네 놈이 주동자지! 주동자 근무시키고 놔라! 이틀 전에 책임자가 체포돼요. 그러니까 나머지 이제 대원들은 정말 멘붕이 왔는데 뭘 생각하냐면 이제는 정말 뭐 아니면 도다. 어찌됐거나 총책임자가 끌려갔으면은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고문받고 다 불었는지 계획을. 아니 끝까지 지금 버티고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나머지 대원들은. 어떡할래? 원래대로 고 할래? 아니면 여기서 그만둘까? 투표하자. 고 손 들어봐. 저요. 스탑 손 들어봐. 저요. 고가 더 많았어요. 그래. 어찌됐거나 마지막 일격 우리가 고하자. 그래가지고 원래대로 계획을 실천을 합니다. 황제는요. 책임자가 체포됐다는 소식을 듣고 안심을 해요. 뭐 자식들 나를 암살을 해. 열병식에서 육군학교 자식 아유 귀여워라. 아유 나야 6번 살아남은 황제야. 자식들 자샤. 총책임자 체포됐다고 하는데 괜찮겠지? 그럼 원래대로 열병식 간다. 옆에서 군 장교들이 말렸어요. 측근들이. 폐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다음에 가세요. 다음에. 괜찮아. 총책임자 잡혔다고 하는 게 야 여기서 내가 물러서면 우리 백성들이 날 뭐로 보겠냐. 겁쟁이 황제로 볼까. 야 나 원래대로 육군학교 열병식 간다. 준비해. 참석을 해요. 자 친애하는 우리 러시아 장병 여러분들 안녕. 참석을 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원래 계획은 열병식 참석한 다음에 자기 궁으로 돌아가기로 했지 않습니까? 궁으로 안 가고 옆에 있는 건물 들어가서 커피를 마셔요. 그 말은 뭐냐면 계획이 틀어진 거예요. 궁 쪽으로 가야 되는데 황제가 탄 마차가 이상한 건물로 가서 커피 마시네. 어떡하지? 어떡하죠? 시간이 다 됐는데 다음 시간에 공개하겠습니다.